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43살이 된 남자입니다. 결혼한 지는 3년 조금 안 되었어요. 이번에 정말 황당하고 기가 막힌 일을 겪고 충격을 받아 이곳에 사연을 적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겪은 일은 텔레비전 다큐에 나올 법한 정도로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지난 몇 년을 아주 송두리째 없애버리고 지워버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글로나마 이곳에 답답한 마음을 풀고 충격에서 헤어나올 수 있을까 해서 제 이야기를 적어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훤칠한 키와 호감 가는 얼굴로 남녀노소에게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많은 여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때는 노는 게 즐겁고 결혼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젊을 때 흔히 나이트나 헌팅으로 여자를 만나기도 했고 회사에서 많은 여직원들의 고백을 받아서 사귀어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소개팅, 미팅도 많이 하고 정말 여러 명의 여자들을 만났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엔 여자를 만날 때 진지한 마음보다는 그냥 즐기기 위한 만남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렇다 보니 진정한 사랑으로 누군가를 만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보여주기식의 여자친구를 만났어요. 한마디로 여자는 그저 액세서리 같은 존재로 여겼던 것 같아요. 있으면 좋고 없으면 아무 상관없는 그런 존재로요. 나이가 좀 어릴 때는 그저 돈만 벌어야 하고 나의 성공이 오로지 주 목적이었기 때문에 여자들에게 제 마음을 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 때문에 울며 상처받았던 여자들에게 죄책감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나이가 차니 결혼이라는 것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여자들을 만나다 보니 저의 이상형은 가정적이고 여성스럽고 저의 말을 잘 들어주는 그런 착한 여자로 굳혀졌죠. 그래서 그런 여자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 생각을 하면서부터는 주위 여자들을 한 명씩 정리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지만 막상 제 이상형의 여자를 찾으려 하니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사실 제 나이가 적지 않은 나이라 적당히 나이차가 있는 이상형의 여자를 만날 기회가 잘 생기지 않았어요. 또 결혼 정년기가 지나다 보니 아직 미혼인 분을 찾기도 어려웠죠. 몇몇 선배분들의 소개팅으로 몇 번 여자분들을 만난 적이 있는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나거나 성격이 안 맞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저도 아직 현실 점검이 제대로 되지 않았는지 여자분의 외모가 마음에 안 들면 마음이 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반포기 상태로 운명이라면 언젠가는 나타나겠지라는 마음으로 자연스러운 만남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회사와 집만 오고 가던 어느 날 저희 회사에 사무용품을 정리하는 단기 아르바이트생에 몇 명 들어오게 되었어요. 회사의 잡일을 맡아주는 학생들이었죠. 그런데 유독 건강이 쇠약해 보이는 남학생이 있었는데 물건도 잘 들지도 못하고 눈이 퀭한 것이 몸이 많이 약해 보이더라고요. 학창 시절 저도 몸이 약했던지라 그 남학생이 신경이 쓰였고 일 처리가 늦는 그에게 손수 일을 가르쳐주며 도와주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남학생도 저를 잘 따르고 야간 근무와 회식을 자주 하다 보니 서로 친해지게 되었어요. 그 남학생은 나이가 27살이었습니다. 몸이 허약해서 취직은 힘들고 그렇다고 집에만 있을 수는 없으니 뭐라도 배우고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거였어요. 나름 사회생활 경험을 쌓는 중이라고 하더군요. 3개월 후 그 남학생의 단기 아르바이트가 끝나는 날이 되었고 일을 마친 후 쫑파티 겸 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저 혹시 제가 소개팅 해드릴까요? 소개팅? 누구? 예뻐? 아, 네, 예뻐요. 사실 저희 누나인데 착하고 순한 사람이에요. 과장님이랑 딱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과장님 볼 때마다 누나 소개해주고 싶다는 생각 들었거든요. 그래? 누나가 몇 살인데? 30살이요. 네가 날 이렇게까지 생각해주는 줄 몰랐다. 정말 고맙긴 한데 나이 차도 많이 나고 좀 그러네. 사실 그 학생과 알고 지낸 지 3달밖에 안 됐는데 누나를 소개받는 것도 부담스럽고 나이 차가 많이 나다 보니 왠지 내키지 않아서 거절을 하게 되었어요. 그 남학생과는 유종의 미를 거두고 헤어지게 되었고
저는 늘 회사로 출근하는 똑같은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퇴근하는 길에 그 남학생에게 연락이 왔어요. 회사 근처를 지나다가 그냥 제가 생각이 나서 전화했다며 시간 되면 차 한잔하고 저녁을 먹자고 하더군요. 저도 그날 딱히 할 일도 없었고 그날따라 맥주가 당기길래 맥주나 한잔 해야겠다 싶어 알겠다고 하고 약속 장소로 가게 되었죠. 그런데 만나기로 한 약속 장소에는 그 남학생과 함께 누군가 한 명이 더 있었어요. 다름 아닌 그 남학생의 누나였죠. 누나라던 그 여자는 첫눈에 제가 반할 정도의 청순하고 예쁜 얼굴의 미인이었습니다. 사실 그 남학생의 인물도 빠지지 않는 외모라 그의 누나도 예쁘겠거니 내심 생각은 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전혀 상상도 못했죠. 지금껏 제가 만나던 여자들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여자였어요. 참하면서도 아주 청순한 분위기의 미녀였습니다. 처음 소개팅을 받지 않겠다고 했던 마음과는 달리 저도 모르게 얼굴에 흐뭇한 미소가 지어지더군요. 30살이라고 하기엔 더 동안인 얼굴이었어요. 저는 첫눈에 반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소개팅이 싫다고 했던 저는 온데간데 없고 제가 질문을 하고 저 혼자 말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정도로 질문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여자에게 적극적인 사람이었나 라는 생각을 처음 한 날이기도 했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죄송해요, 과장님. 실례인 줄 알면서도 두 분 꼭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누나 데리고 나왔어요. 아니야. 죄송은 무슨. 야, 말은 바로 해야지. 사실 제가 이 자리에 나오고 싶다고 했어요. 동생이 사진을 보여줬는데 너무 제 이상형이셔서 처음으로 용기 내서 나왔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저 성함이 이채영이에요. 채영 씨는 말도 예쁘게 하고 성격도 차분한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제가 하는 시덥지 않은 말에도 잘 웃어주었죠. 저는 나이 40이 다 되어서야 생전 처음으로 설렘이라는 걸 느꼈어요. 여자들 위해서 군림하던 제가 여자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부끄러움까지 느끼며 그 여자를 대하고 있었습니다. 삼겹살에 맥주를 마시는데 채영 씨가 더운지 손부채질을 계속했습니다. 너무 더운데 저 옷 좀 벗어서 걸어놓고 올게요. 본격적으로 고기 먹으려니 옷이 거추장스럽네요. 그러세요. 고기 많이 좋아하시나 봐요. 네, 저 완전 고기 킬러예요. 저도 고기 완전 좋아해요. 제가 살 테니까 많이 드세요. 오늘 밤새도록 같이 고기 먹어요. 그리고 채영 씨가 옷을 벗어놓으러 간 사이 저는 잠시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화장실 옆에 붙어있는 거울을 들여다봤는데 입이 귀에 걸려있는 저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티내지 말아야겠다 다짐하며 다시 자리로 돌아갔는데 어느새 제 입꼬리는 다시 귀에 걸려 있었어요. 속으로 이 자리를 만들어준 예비 처남이 고맙고 은인처럼 여겨졌죠. 그래서 저는 예비 처남과 마주 앉아 누나 몰래 감사의 윙크를 날렸습니다. 저는 조금이라도 점수를 따려고 열심히 고기를 굽고 있었어요. 고기를 굽는 곳이다 보니 실내가 무척 덥고 저도 옷을 벗고 싶었지만 안에 땀이 차 있을 것 같아서 벗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참고 있는데 갑자기 제 앞으로 또각또각 걸어오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모습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겉옷을 벗으며 묶은 머리카락도 같이 풀었는지 손으로 머리카락을 귀 뒤로 살짝 쓸어 넘기는데 저는 얼굴이 빨개지는 걸 감추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채영 씨가 참 완벽한 사람이란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안 더우세요? 제가 고기 구울게요. 집게 이리 주세요. 아니에요. 고기는 남자가 구워야 제맛이죠. 제가 고기는 끝내주게 잘 구워요. 동생이랑 두 분이서 맛있게 드세요. 잡고 있던 집게를 가져가면서 스친 그 손길은 여자 경험이 그렇게나 많은 저였지만 왜 이렇게 설레고 떨렸는지 다시 청소년으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었어요. 이런 여자라면 지금껏 혼자일 리가 없는데 분명 인기도 많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채영 씨는 왜 남자친구가 없으세요? 이렇게 아름다우신데 남자들이 가만 놔두지 않았을 것 같아요. 글쎄요. 그런데 오늘 생길지도 모르죠. 채영 씨의 말 한마디에 제 가슴이 철렁하며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여자를 소개해준 그 남학생에게 고마워서 저는 계속해서 눈인사를 계속 보냈어요. 그렇게 시간은 점점 무르익어갔고 이야기를 들어보니 누나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고 했습니다. 종교가 기독교인 사람을 원해서 아직까지 결혼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남자를 거르고 거르다 보니 제대로 된 연애 한번 못 해봤다고 했어요. 심지어 모태솔로라고 했습니다. 얼마 전 직장을 그만둬서 지금은 다른 일을 구하면서 쉬고 있다고 했어요. 저희 집안은 불교이고 저도 불교인데 그럼 저 같은 사람은 채영 씨 짝으로는 안 되겠네요. 이젠 종교는 자유라고 생각해서 별로 상관하지 않기로 했어요. 종교 이야기에 풀이 죽었던 제게 채영 씨의 대답은 한 줄기의 빛과 같았습니다. 신은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생각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남학생과 저는 술을 한 잔, 두 잔 마시면서 시간을 보냈고 기분이 너무 좋아서 그런지 술이 많이 취하게 되었어요. 술을 좀 깨려고 화장실에 갔다가 나왔는데 채영 씨 혼자만 있더라고요. 남학생은 어디 갔냐고 물으니 약속이 생겨 먼저 갔다며 저에게 둘이 한 잔 더 마시다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채영 씨와 단둘이 술을 마시는 자리가 마련된 것에 대해 설렘을 느꼈고 제 심장도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채영 씨가 맥주를 홀짝이는 동안 저는 벌컥벌컥 마셔서 그런지 점점 취기가 올라왔습니다. 첫 만남에 귀가 시간이 너무 늦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집에 가자고 하고는 일어서려 하는데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리더군요. 채영 씨가 저를 부축해 준다고 하는데 너무 좋아서 기절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성을 잃지 않으려고 다급하게 대리를 불렀습니다. 채영 씨, 제가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에요. 제가 볼 땐 과장님이 더 걱정되어요. 제가 과장님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그녀와 웃으며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그녀를 정말 집에 보내기 싫어지더라고요. 어느덧 대리 기사님이 저와 그녀를 저희 집 앞까지 데려다 주었고 저는 차에서 내려 집으로 향해 걸어갔어요. 다리가 비틀거려서 그녀가 저를 부축해 주었고 제 방까지 함께 들어서게 되었네요. 채영 씨, 첫 만남에 이런 모습 보여서 미안해요. 제가 모셔다 드려야 하는데 커피라도 한 잔은 하고 가실래요? 저 과장님, 이런 말 황당하시겠지만 저 과장님한테 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따라온 거예요. 그녀의 수줍은 고백에 저는 이성을 잃어버렸고 냅다 무릎을 꿇고 정식으로 만나보자는 고백까지 해버렸습니다. 저는 이 여자를 놓치기 싫었습니다. 평생 동안 이 한 여자는 내가 먹여 살려야겠다는 다짐까지 했죠. 그리고 저는 채영 씨에게 결혼을 전제로 만나보자고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렇게 3개월 만에 초고속 결혼을 하게 되었고 주선을 해준 남학생은 저의 처남이 되었어요. 성품, 성격, 외모, 삼박자가 모든 것이 완벽한 아내를 얻으니 세상 부러울 것이 없을 정도로 매일 웃고 다녔죠. 누가 결혼은 부담이라고 했나요? 저는 매일 집에 가고 싶을 정도로 아내가 보고 싶었고 꿀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행복한 날들을 보냈어요. 저의 혼자벌이로 충분했기에 아내는 가정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품에 딱 맞게 인형 만들기 취미 활동을 하며 작은 공방에 배우러 다녔어요. 그리고 주말에는 교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에 요리를 배워서 저에게 이것저것 해주기도 하고 점심은 사 먹지 말라며 점심은 꼭 손수 만든 도시락을 싸주었어요. 딱 제가 원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아내는 저에게 교회 가기를 권유했지만 제가 아직까지는 마음이 없다고 하니 종교에 대한 자유가 있으니 강요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뒤에서 묵묵히 저를 위해 기도도 많이 해주었고요. 아내는 늘 제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맞춰주었기에 서로 싸울 일도 없었어요.
정말 천사 같은 아내였죠. 그러던 어느 날 장인 장모님께서 시골로 이사를 가신다고 하시며 처남과 함께 살아줄 수 없냐고 했습니다. 처남이 건강이 안 좋아서 혼자서 두기에는 걱정이 된다며 아내가 함께 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눈시울을 붉히며 이야기하는데 안 들어줄 수가 없더군요. 저는 당연히 처남과의 동거를 수락하게 되었어요. 아내는 고맙다며 저를 와락 껴안아 주더군요. 저는 사실 집에 방도 비었고 처남에 대한 고마움도 있고 해서 흔쾌히 수락을 하게 된 거였어요. 게다가 아내도 평일에 인형만 만들지 딱히 하는 일이 없어 심심할 것 같았거든요. 그러나 그때부터 비극이 시작되었던 것 같네요. 처남이 막상 들어온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었어요. 건강이 안 좋아서 집에 누워있거나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러 다니는 게 다였거든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니 저와 마주쳤던 적은 아침밥 먹을 때와 저녁을 먹은 후 그리고 주말뿐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회사를 마치고 집에 도착하여 처남과 함께 셋이서 저녁을 먹고 TV를 밤늦게까지 보게 되었어요. 시간이 11시가 넘어서자 피곤이 몰려왔고 저는 자러 들어간다며 방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그때 처남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자기 전에 와이프와 달콤한 신혼의 행복을 누리고 있었어요. 처남이 옆방에 있다고 생각하니 둘이서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오싹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누군가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신혼을 너무 불태워서 몸이 축났나 싶기도 하고 별 생각 없이 넘기게 되었죠. 주말이면 아내는 교회를 가서 집에 없고 저와 처남 단둘이 집에 있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이 들게 되었어요. 그리고 눈을 떴는데 캄캄하더라고요. 순간 밤인가 싶었고 제 옆에서 아내가 팔베개를 하고 누워있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잠결에 아내를 안았는데 순간 소름이 끼쳤습니다. 저도 모르게 입에서 욕이 나왔고 소리를 지르며 벌떡 일어나서 불을 켜보니 처남이 누워있는 거 있죠? 분명 저를 끌어안기에 당연히 아내인 줄 알았는데 처남이 누워있으니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처남은 잠결에 눈만 껌뻑거리고 있었고 아내는 놀라서 안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처남도 함께 사는데 내가 너무 예의를 차리지 않았나 싶어서 처남에게 사과했죠. 그리고 민망해하는 아내에게 말했네요. 여보, 왜 나 안 깨웠어? 나 좀 깨워주지. 당신이 너무 곤히 자길래 그냥 뒀어요. 그렇게 그날 일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는 것 같았어요. 그 다음날 처남에게 사과를 하고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남, 여자친구를 만들어봐. 처남 정도면 꽤 잘생긴 편이지 않나? 하면서 농담조로 이야기를 했더니 처남은 정색을 하며 말하더군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기분이 썩 좋지 않네요. 하며 휙 돌아서서 방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방문을 두드리며 기분 나빴다면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지만 처남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날 밤 처남에게서 메시지가 왔는데 자신이 좀 예민해서 그렇다며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런 날도 있었어요. 그날은 제가 회사에 일이 많아서 야근을 했던 날이었어요. 좀 늦게 끝나서 와이프한테도 먼저 자라고 하고 새벽 2시쯤인가 집으로 갔는데 와이프가 거실 소파에 누워서 저를 기다리다가 잠이 들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와이프를 안아서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안방 침대에 처남이 누워있는 거예요. 저는 순간 기분이 쎄해지면서 처남을 발로 툭툭 건드렸습니다. 그 순간 와이프가 깨어났고 안방 침대에 누워있는 처남을 보고는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렇게 깨어난 처남은 후다닥 본인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안방 침대에서 자고 있는 처남의 모습에 의아해하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왜 처남이 우리 침대에서 자고 있지? 우리 방 침대가 너무 편해서 잠깐 누워있다가 잠들었나 봐요. 기분 나빴다면 내가 대신 사과할게요. 아니야, 괜찮아. 그런데 처남 방에는 침대가 없나? 미안해요. 제가 앞으로 주의시킬게요. 저희 부부 침대에서 남이 잔다는 것도 좀 의아하긴 했지만 저는 그저 너무 피곤한 나머지 별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고 또 똑같은 하루가 지나가는데
드디어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이날은 정말 아직까지도 소름이 끼치는 것 같아요. 그날은 잠자리에 누워 아내랑 알콩달콩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방문 소리가 끽 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재빨리 고개를 들어서 방문 아래를 보았는데 그림자가 살짝 비치더라고요. 아마도 처남인 듯 했어요.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처남을 불렀어요. 순간 후다닥 소리가 나더니 살금살금 처남 방으로 들어가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와이프는 잘못 들은 거라고 했지만 저는 이게 한두 번이 아니기에 아내를 뒤로 하고 처남 방으로 갔어요. 문을 열려고 하니 방문을 걸어 잠갔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문을 두드리며 나오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이제까지 의심스러운 면이 한두 개가 아니었기에 이번에는 확실하게 제 눈과 귀로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옆에서 지켜보던 아내가 제게 이상한 말을 하는 겁니다. 여보, 당신이 좀 참아주면 안 돼요? 순간 뒤통수를 탁 맞는 기분이었어요. 뭘 참으라는 거야, 여보? 애가 아파서 그러는 거예요. 어디가 어떻게 아프길래?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당신한테 피해주거나 불편하게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소란을 피우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 좀 보면 그게 뭐 어때서요? 여보, 제정신이야? 저는 당신이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내의 이해할 수 없는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내의 말대로라면 이제까지 아내는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였고 처남 행동을 그냥 모른 척 방관했다는 이야기였으니까요. 주말에 몇 번이나 제 옆에서 저를 안고 자던 처남의 행동, 밤마다 안방을 기웃거리던 처남, 식사를 하거나 외식을 할 때 늘 제 옆에 앉아서 밥을 먹었던 것들까지 전부 소름이 끼쳤어요. 그런데 순간 처남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관여를 한 건지 궁금하고 의심스러워 미치겠더군요. 언제부터야? 도대체 언제부터였냐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이제 와서. 저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문을 부술 듯이 내리치며 발로 쾅쾅 쳤습니다. 이윽고 처남의 방문이 열렸어요. 몇 달간 한 번도 보지 못한 처남의 방은 정말 믿지 못할 풍경이었습니다. 방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방에는 온통 제 사진들로 도배가 되어 있었고 심지어 아내가 손수 만든 인형의 얼굴에는 온통 제 사진이 있었습니다. 너무 유치해서 헛웃음이 나더군요. 심지어 제 사진을 부착한 인형과 처남의 사진이 붙어있는 인형에 결혼식을 하는 것처럼 연출해 놓은 것도 있었어요. 저는 순간 눈이 뒤집혔고 처남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야, 도대체 너 뭐야? 그리고 인형들을 집어 던지려고 하는데 갑자기 처남이 뒤에서 와락 안으며 제 귀를 의심하는 한 단어를 내뱉었어요. 여보. 저는 그 소름 끼치는 한마디에 정신이 나갈 것만 같았어요. 제 허리를 아는 처남의 손을 잡아 뿌리치고 처남을 침대로 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며 와이프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와이프는 진정하라며 저를 달래서 앉혔고 모든 것을 털어놓겠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자신들은 남녀 상동설을 믿는 교인들이라고 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생긴 것만 다를 뿐이지 같은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 정체성 이런 것들이 전혀 없고 심지어 필요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자신이 느끼는 그대로를 사랑하면 된다고 믿고 있기에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든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였죠. 하지만 세상 속에는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면 정신병자 취급을 받으니 만약 그런 가족이 있다면 여동생이든 남동생이든 대신 결혼을 하여 만족할 수 있도록 자신을 헌신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또한 규율이라고 하더군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의문이 들더라고요. 아내가 나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건지 나를 사랑해서 결혼한 것인지 묻게 되었죠. 그랬더니 그 대답에 저는 더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남이 저를 사랑했고 택하였기에 그 누나인 지금의 제 와이프가 헌신을 하여 저와 결혼했다는 이야기였어요. 어차피 가족이니 사랑하는 건 똑같았다며 황당 그 자체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더군요.
이미 저희 아내는 같은 사이비 종교 집단에 속해 있는 남자 신도와 결혼을 했고 아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동생도 결혼을 해야 하기에 누나가 대신 저와 결혼을 한 거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 제 실질적인 와이프는 아내가 아니라 처남이었던 거였죠. 그래서 제가 아내와 행복한 시간을 보낼 때마다 처남이 방문에 귀를 대고 엿듣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누나처럼 할 수 없으니 일종의 대리만족이었던 셈이었죠. 그래서 제가 없을 때는 안방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잤던 거고요. 저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고 온몸에 소름이 끼쳐서 더 이상 그들과 한 공간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처남의 말을 듣고 그만 그 자리에서 혼절할 뻔했습니다. 여보도 그동안 나 사랑했잖아. 누나 소개팅해준 날 내 손도 잡고 윙크도 했잖아. 그거 다 나 좋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처남은 오히려 제가 처남을 꼬셔서 일이 이렇게 된 거라는 황당한 말을 꺼내놓고 잠결에 제가 아내인 줄 알고 처남을 안았던 것을 자신을 사랑해서라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제게 배신자라며 원망스럽다는 헛소리를 했습니다. 저는 처남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며 정신 차리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처남은 또 다른 무시무시한 말을 했습니다. 여보, 자기랑 나랑 영혼 결혼식해서 우리 둘 중 누구 한 명이 죽어도 서로를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이대로 사는 것도 괜찮잖아요. 안 그래요? 뭐? 누가 네 여보야? 당장 이 집에서 나가지 못해? 저는 폭력은 싫어하지만 도저히 이 정신 나간 인간을 그냥 놔둘 수가 없어서 한 대 쳐버렸어요. 그리고 나가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저의 행복한 결혼 생활은 그저 슬프게도 사이비 종교 남매들에게 당한 사기 결혼 사건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이때만 생각하면 진저리가 쳐집니다. 그 남매들의 얼굴만 떠올려도 소름이 끼치네요. 하지만 그 후 저는 와이프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었기에 와이프와 통화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으로 그런 전화를 걸었는지 저로서는 납득이 안 가네요. 나야, 당신 정말 나한테 아무런 감정 없어? 수화기 너머로 잠시 동안 아내의 가느다란 숨소리만 전해지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 동생의 배우자로서 사랑했어요. 그렇게 서로 말없이 있다가 제가 먼저 전화를 끊었어요. 사실 이런 이야기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어차피 아내는 가정이 있는 사람인데 저와 결혼한 건 단지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했다고 하니 씁쓸하고 가슴 한편이 찡하게 아팠어요. 제가 종교도 없고 그런 신앙 자체를 믿지도 않지만 그 사이비 집단들이 하는 짓이 찝찝해서 요즘 절에 다니고 있어요. 마침 저희 부모님도 불교 신자라 함께 다니자고 해서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불교 신자로 매주 일요일마다 법당에서 절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사실 다시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도 잘못된 교리로 사이비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피해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사람이 이성을 잃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세뇌가 되는지 한편으론 씁쓸하고 안타깝다는 생각조차 들었습니다. 지금 그 둘은 마땅한 법의 심판을 받고 벌을 받게 되었어요. 저 같은 사람도 있으니 힘든 상황에 처하신 분들 용기 잃지 마시라고 제 이야기를 이렇게 글로 적어보았습니다. 저는 절에 다니며 산을 오르내린 덕분에 더 건강해졌고 정신적으로도 한층 더 성숙해져 가고 있음을 느끼네요. 제가 젊은 시절에 상처를 줬던 여성분들께 사죄하는 마음도 갖고 반성하는 시간도 갖고 있습니다.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자기 눈에는 피눈물 난다는 말이 너무나 와닿는 저의 경험이었어요. 부디 여러분들은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한 길만 걸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긴 사연 읽어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